자,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이재명 좀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비유를 좀 해주십시오. 특히 이제 40대가 많이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알려졌는데 당신은 사위나 아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이재명을 선택할래? 한동훈 위원장을 선택할래? 비유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슈를 좀 한번 전환해 볼게요. 네네. 예, 김영주 국회 부의장 어제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의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모멸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주 부의장이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저격했네요.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재명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일개 의원의 평의원도 물론 한 명의 탈당이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만 이 사선의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있는 김영주 부의장이 탈당했다는 건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데 이거 향후에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굉장히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4번 했잖아요. 예. 4번 했으면 이제 마지막 국회의원, 4번째 국회의원 임기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 국회의원만 풀로 16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올라갔고 그랬던 분이 이제서야 콩깍지가 벗겨졌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니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화 됐다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어떤 당이다? 명주당이다. 이재명이 주인인 당이 명주당이지 그게 무슨 민주당이냐.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여러 번 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저만 했습니까? 진짜로 상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공천이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제서야 콩깍지가 확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콩깍지가 좀 미리미리 벗겨졌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아직 이제 그 총선 기간이 50여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민주당의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밀실 공천, 자객 공천, 친문 비명계 제거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탈당을 선언할 정도니까 상당히 이게 밀실 공천 파장이 아마 계파 갈등의 대폭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쇄 탈당이 계속 이어질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주 부의장의 개인의 탈당으로 끝날지 아니면 하위 20% 통보라든가 주요 지역의 여론조사를 지금 당 차원에서 비선 라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연쇄 탈당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하위 10%는 다 비명계라면서요. 다 친문계라면서요. 그 다음에 하위 20%도 거의 예외 없이 다 비명계이고 친명계는 하위 20%까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만약에 이제 아예 정치 그만두고 아예 더럽다 그러면서 나 더 이상 안 해. 이러면야 끝까지 이제 민주당 남아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사람 생각이 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정치를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을 해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화가 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진짜 분이 나는 게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갈 때가 만약에 개혁신당이 잘 갔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개혁신당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갔을 텐데 개혁신당도 지금 저 모양이니까 조금 이런저런 고민이 약간 되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명주당으로 변한 민주당에 남아있을 이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혹시나 했을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그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지금부터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돈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에 양정숙 의원이 합류하면서 얼마 벌었습니까? 깔끔하게 6억 받아갔잖아요. 그 6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상보조금이고 예. 이제 선거 보조금 나가면 그 돈이 몇십억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저희 이낙연 대표라고 하더라도 김영주 뭐 그다음에 이수진 뭐 이런 의원들 그중에 좀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다 하나하나가 돈인데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가 기호가 그 5번이 3번이 되고 6번이 4번이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영주 부의장부터 해가지고 탈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몸값이 지금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 뭐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송갑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홍영표 의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이제 무게 있는 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재명의 명주당은 급속도로 거의 뭐 이렇게 좀 침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영주 부회장이 탈당을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계약 선수가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택지가 좀 중요한데 자유 계약 선수 몸값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김영주 국회 부회장도 그렇고 이후에 탈당할 예고된 또는 예정된 의원들의 선택지, 정치적 선택지, 정계 은퇴가 아니라면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원칙과 상식 중에 원칙 상까지는 탈당을 하고 식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상식이 4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명 한 명씩 해가지고 윤영찬 의원을 원칙과 상식의 식으로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원칙상 3명들도 또 갈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갈라진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지 그 조응천 의원하고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한테 또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개개인의 그 취향에 달려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호남 그 출신 의원들은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준석한테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준석한테 가는 거는 조금 너무나 뭐라 그럴까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준석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잖아요. 이준석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제가 봤을 때 보수는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준석에게 무슨 진보의 그 프레임을 갖다가 라벨을 갖다가 붙일 수 있나? 그것도 또 이제 진보 측에서는 좀 그럴 것 같고 결국 그러면은 이낙연 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낙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낙연 대표가 아닐까. 이름 자체도 낙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영주 국회 부회장이 이재명 사당 뭐 이렇게 저격했듯이 지금 이제 김영주 부회장만이 아닙니다. 홍영표 의원, 송갑석 의원, 이수진 의원, 노웅래 의원 이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저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이선으로 물러나라. 즉 대표 퇴진해라.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까지 가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이재명과 친명계에 눌려있던 의원들이 공천을 매겨해서 이제 사실상 본물 터지듯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퇴진도 요구하는 상황인데 앞서 얘기했던 이재명은 그간에 뭐 행정 능력이 좀 있다 이런 식의 일부 평가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행정 능력이 실제로 그렇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30점이다 해주셨는데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에 시험대에 올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행정 능력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재명은 시정을 농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뭐 이거 이재명은 합니다 막 그랬지만 성남시 같은 그렇게 조그만한 뭐 작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봤자 인구 100만 그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에서 정진상 같은 비선 진상 시스템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걸 어느 정도는 포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킬 수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제1당이라고 하는 곳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 정도 나왔겠습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당을 차려서 민주당을 위협하겠습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있으면은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저렇게 빠득빠득 대들면서 그렇게 지금 그 속을 갖다 새기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위기 관리 능력은커녕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계양을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그것부터도 많은 회의가 들고요. 지금 수치 자체가 지표 자체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보선에서 2년 전 그 보궐선거에서 몇 퍼센트를 득표했느냐? 54.5% 득표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지지율은 얼마가 나옵니까? 4자 그랬잖아요. 49%.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한 5% 넘게 이제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하락적인 추세가 이렇게 더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원희룡 후보는 아무래도 상승 곡전하면은 골든 크로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제대로 위기 관리를 갖다가 했으면요. 유동규 같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떠들게끔 그렇게 만들지를 갖다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는 지금부터 보여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슈를 좀 추가해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비례정당 문제, 민주당의 지금 야권 비례정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통합적인 야권 비례정당 이런 걸 추진하겠다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본래 이제 이재명의 구상은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고 비례대표는 일부 뭐 정의당이나 좌파 시민단체들한테 일부 배분을 해서 범야권을 하나로 모으는, 즉 민주당식 빅텐트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범야권이 하나로 모아서 연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들어가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진보당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최소 지역구 15개는 우리한테 줘. 지금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 위성정당은 참여 안 하겠다. 불참 선언을 한 셈이 됐어요. 저는 야합적인 이런 위성정당이 지금 민주당에 논의되면서 초기에 이재명의 구상과 다르게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덫에 걸린 것이라고 봅니다. 덫에 걸렸다. 그리고 따로국밥이다. 여기다가 오히려 이재명의 몽상이었을까요? 종북 세력들과 연대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당히 진보당과 연대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연합정당 지금 흐름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갈 걸로 보시고 계세요? 저게 이재명의 능력의 한계인 거죠.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지금 2024년 봄에 그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다 설정을 했었어야 됐느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요, 무조건 과반수 의석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으냐면은 그 다음 거를 미리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차기 대선에서 내가 당선될 수 있게끔 범야권을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범야권에서는요, 이재명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틈을 보이니까 위성정당부터 야금야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합니까? 위성정당 퐁당퐁당 해가지고 13579나 뭐 2468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내놓으라고 지금 갖다 할 거고요. 거기서 그렇게 민주당이 호락호락 다 내놓지는 않겠지만 거기부터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상당 부분의 그 비례 의석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물에 빠진 거 건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진보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역구도 내놔라.
지역구도 내놓는데 뭐 호남이나 아니 유리한 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출마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그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석을 갖다 요구하는데 그 15석을 다 받으려고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그중에 한 서너 석만이라도 얻으면 뭐 그 대성공이지. 근데 몇 석이나 그걸 갖다가 야금야금 그 뽑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진보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북한의 대남 전략이 예.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뭐라고 지금 경고를 했느냐. 남쪽 진보 역량들에 대해서 실망했고 경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남쪽 진보 역량이 누구냐. 김정은이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한 게 범민련 남측위원회, 6.15 남측위원회. 범민련 남측위원회가 지난 토요일에 해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민련 남측위원회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판결 때려도 그냥 꿋꿋이 유지하면서 온갖 그 불법적인 행동을 갖다가 많이 하다가 김정은이 이제 니네 해산에 딱 한마디 하니까 지난 토요일이 2월 15일이었나요? 그때 그냥 해산해 버렸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남쪽 진보 역량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진보 정당이었어요. 그렇죠. 진보당 같은데. 그러니까 위에서 김정은은 그 경고를 갖다가 한 거예요. 야, 진보당 니네들 내가 경고한다. 똑바로 해라. 그런데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뭐 범민련 같이 외곽에서 빙빙빙 돌면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핵심으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일을 갖다가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이런 이야기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말 실수가 되겠습니까? 이런 굉장히 진짜로 그 위급한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진보당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늘 마음에 지금 걸리고 목에 마치 가시가 걸린 것처럼 느낌이 오는 게 이전에 이제 이석기가 의원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 때는 윤미향이 더불어민주당, 즉 위성정당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번 이제 만일 진보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몇 석을 만일 진보당한테 양보하는 식으로 간다면 네네. 제2의 이석기 같은 인물, 제2의 윤미향 같은 종북 인사, 위선적인 인사들이 막 들어올 텐데 김재현, 뭐 이상규 과거 이런 인물들이 의원도 하고 네네. 또 제2의 그런 인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명약 관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소리 고래고래 치른 강성희 네. 국회의원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뭐 전주 그쪽에다가 그 공천을 당연히 진보당은 할 텐데 민주당이 거기에다가 공천할까 안 할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김재현 뭐 누구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례 또는 지역구로 국회 입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처럼 한 명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너댓 명 거의 뭐 그 다음에 뭐 10명 뭐 그거는 진짜 그 가늠을 못 하겠고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약하면 국민의 힘이 약하면 진짜 우리나라 국민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대비를 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